저는 오늘도 이 낡은 사진관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카메라를 닫고 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서입니다. 렌즈를 닦는 천에서 나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이제는 이 냄새마저 편안합니다. 벽에는 제가 찍어준 가족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아기 100일 사진, 돌잔치, 결혼식, 심지어 환갑잔치까지 다들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많은 사진 속에 제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입니다. 오늘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니 이런 오래된 사진관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때문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은 유독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환한 햇살 속에서 가장 어두운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 씨,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의사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기 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자 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진통제 처방전만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처방전을 받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지만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저는 마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필름 카메라, 그리고 그 옆에 봉투 하나.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갓난 아기가 작은 손을 쥐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했지만 아기의 얼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이치는 춥고 좁은 방에서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고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버렸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입양 중개인이 왔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필름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저는 아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합니다. 중개인이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아기는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기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사진관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가족 사진을 찍어주며 남의 행복한 얼굴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아이 얼굴은 이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잘 자랐을까?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달빛이 사진관을 비췄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아온 죄책감과 그리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멀리서라도 괜찮으니까 그 아이가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을 단 한 번만 보고 싶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필름 카메라는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카메라를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때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래된 필름 사진 복원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필름인데요? 어릴 적 사진인데 오래돼서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복원할 수 있을까 해서요. 청년은 가방에서 낡은 필름통을 꺼냈습니다. 저는 필름을 받아 들고 살펴봤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이름은 재혁이에요. 재혁,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청년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암실로 들어갔습니다. 붉은 조명을 켜고 필름을 꺼내 현상에게 담갔습니다. 이 일은 수천 번도 더 해본 일인데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현상액 속에서 서서히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3-4살쯤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입모양, 웃는 모습까지 모두 30년 전 제가 보낸 아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책상 위 필름 카메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내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갓난 아기와
3-4살 아이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재혁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해서 모든 사람이 제 아들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혁이라는 남자가 다시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복원된 사진을 건넸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재혁은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커피를 건네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본인이세요? 네, 어릴 적 저예요. 부모님이 찍어주신 거래요. 저 이 사진 정말 좋아해요. 부모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나 봐요. 네, 정말 감사하죠. 부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자랐어요. 재혁의 밝은 얼굴을 보며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아팠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다행이면서도 그 부모가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재혁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관은 고요했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보낼 때 입양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보낼 테니 걱정 마세요. 아이 이름은 재혁이라고 지을 거래요. 재혁,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낡은 수첩을 꺼내 입양 날짜, 중개인 이름, 당시 주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억은 가물가물했지만 저는 기억을 짜내며 메모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텄습니다. 저는 메모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정말 그 아이가 맞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해. 그날부터 저는 30년 전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제 아들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제 가슴이,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맞다고, 그 아이가 바로 30년 전 제가 보낸 아들이라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의사는 제게 항암치료 일정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자씨, 치료를 받으시면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고통스러운 치료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의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진통제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처방전을 받아들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아픔이 있겠죠. 하지만 제 아픔은 오직 저만 아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30년 전 입양을 진행했던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져서 예전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30년 전에
이곳에서 아이를 입양 보냈는데요. 그 아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젊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저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관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이 정한 규칙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30년 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네 이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이장님이 입양 절차를 도와주셨고 좋은 집으로 보내줄 거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실까? 기억하실까? 저는 옛 동네 주소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30년 전 그곳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봐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재혁이 다시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낡은 필름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너무 잘 복원해 주셔서 다시 왔어요. 이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 요즘 자주 올게요. 재혁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카메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오래된 카메라네요. 이런 거 요즘 보기 힘든데 30년 넘게 쓴 것들이에요. 대단하시다. 저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취미로 하거든요. 저는 재혁의 말투, 표정, 손짓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눈여겨봤습니다. 재혁이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30년 전 사진 속 아기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세요? 네, 다행히 건강하세요. 두 분 다 저를 정말 아껴주시거든요. 좋은 부모님을 두셨네요. 네, 감사하죠. 저 입양하거든요. 그래도 친부모님보다 더 사랑해 주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양하라며 재혁은 스스럼 없이 말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혁은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친부모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친부모님을 찾고 싶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굳이 찾고 싶진 않아요. 지금 부모님이 제 진짜 부모님이니까요. 재혁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친부모를 찾을 필요도 느끼지 않을 만큼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그게 저는 다행이면서도 슬펐습니다. 재혁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 아이가 분명히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버린 엄마라는 사실을 알면 재혁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증오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옛 동네로 가기 위해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가는 길이라 걱정도 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자야. 정말 선자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수가? 맞아. 30년 만이네. 어쩜 그대로야. 경숙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아이를 보낼 때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숙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찻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려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경숙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자야, 어디 아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한부 암 선고, 30년 전 보낸 아이, 그리고 재혁이라는 청년 이야기. 경숙은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자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 아이가 잘 사는 모습만 확인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게. 꼭 찾아보자. 경숙의 도움으로 저는 30년 전 입양 중개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은퇴한 중개인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양원을 찾아가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30년 전 일을 기억하실까요? 30년이나 됐으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제 아들을 입양 보내셨어요. 그때가 2월이었고 갓난아기였어요. 중개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아기. 기억나네. 정말 예쁜 아기였어. 좋은 집으로 갔지. 이름을 재혁이라고 지었다고 들었어. 재혁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진관에 온 그 청년이 제 아들이 맞다는 것을. 어떤 가정으로 갔는지 아세요? 자세한 건 기억 안 나지만 부유한 집이었어. 아이를 정말 간절히 원했던 부부였지. 저는 경숙과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경숙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그 청년이 내 아들이야. 그래, 맞아. 그런데 경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지금 행복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트려도 되는 걸까요? 사진관으로 돌아온 저는 재혁이 찾아올 때마다 떨렸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고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밝게 웃으며 사진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날 재혁이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두 분 다 은퇴하셔서 지금은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사진 속 부부는 재혁을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네요. 네, 감사하죠. 저 정말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재혁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키웠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었을 거야. 그때 나는 너무 가난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숙은 말하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나타나서 재혁의 행복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리고 싶은 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자야, 나 재혁이 입양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 뭐라고? 왜 그런 짓을? 넌 계속 망설이기만 하잖아. 누군가는 나서야 할 것 같아서. 경숙은 재혁의 입양 부모를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한부 암 환자이고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입양 부모는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어? 재혁이가 입양하라는 건 알고 있대. 그런데 재혁이는 친생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입양 부모의 입으로 직접 듣는 순간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분들이 그러시는데 재혁이한테는 말하지 말아 달래. 혼란스러워 할까봐.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재혁은 제 아들이 맞고 입양 부모도 이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재혁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사진관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간 바닥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니 재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119 불렀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괜찮긴요. 얼굴이 새하얘요.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재혁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가며 계속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제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재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보호자는 안 계세요? 저 혼자 살아요. 재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병세를 설명했지만 재혁이 있는 앞에서 시한부 이야기를 듣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좀 그래요. 가족은 안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족이 없다고 말해야 할까요? 저 혼자예요. 재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혼자 사시면 힘드실 텐데.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말해야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은 친생모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재혁은 혼란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찍었던 아기 사진이 든 카메라. 이제 그 아기는 다 자라서 어엿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죽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경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상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선자야, 밥은 먹고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입맛이 없어서. 경숙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몇 숟가락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경숙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자야, 이러다가 죽겠어. 제대로 먹어야지. 경숙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더더욱 말해야지. 재혁이한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평생 후회할 거야. 말하지 않고 죽으면. 경숙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요. 재혁이 거부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다음 날 재혁이 사진관을 찾아왔습니다. 복원된 사진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재혁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는 입양하라고 했죠? 네, 그런데요. 저는 30년 전에 아들을 입양 보냈어요.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재혁이었어요. 입양 날짜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재혁 씨,
당신이 제 아들이에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재혁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버렸다가 이제 죽는다고 나타나서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요.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전 이미 부모님이 있어요. 당신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진관을 떠났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숙이 달려왔을 때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했어. 재혁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경숙이 매일 찾아와 밥을 먹이려 했지만 저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낡은 필름 카메라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전 사진을 꺼내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야 했는데 내 평화를 깨트려서 미안해. 통증이 심해져서 저는 진통제를 2알 더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슴의 통증은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저 달도 볼 수 없겠죠? 재혁의 얼굴도, 재혁의 웃음도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저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경숙이 다음날 아침 찾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자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경숙아, 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에게 거부당한 순간 저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었는데 보기는 봤지만 엄마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잠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사진관을 나온 후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선자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선자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재혁은 입양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뭔데?
혹시 제 친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양 부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사실은 며칠 전에 내 친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셨어. 내 어머니가 시한부 암 환자시래. 재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분이 부탁하셨거든.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재혁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한부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선자가 왜 그렇게 급하게 진실을 말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들을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재혁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선자에게 너무 모질게 말한 것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그는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과를 하든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진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째 문을 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불안한 마음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문득 사진관 화분 아래에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열쇠가 있었고 재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관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낡은 필름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오래된 카메라였습니다. 재혁은 카메라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안해. 내 아들아, 엄마는 너를 지킬 힘이 없었단다. 그때 엄마는 너무 가난했고 너에게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여줄 수 없었어. 추운 겨울에 난방도 없는 방에서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엄마는 결심했단다.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야겠다고.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랑했기에 보낸 거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아기야. 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매일 기도했단다. 편지를 읽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선자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보니 갓난 아기가 작은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오래되어 발에 있었지만 아기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재혁은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 정말 나쁜 놈이었어. 엄마한테 너무 모질게 말했어. 재혁은 선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경숙의 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자 사장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누구세요? 저 재혁이에요. 선자 사장님 아들. 경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재혁은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숙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직은.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재혁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선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재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장님, 아니 엄마. 선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혁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혁아? 네, 엄마 저예요. 내가 어떻게? 편지 읽었어요. 사진도 봤고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모질게 말했어요.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 잘못 없어요. 저를 사랑해서 보낸 거잖아요. 재혁은 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엄마,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죽기 전에 내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경숙도 문 밖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재혁은 그날부터 매일 선자를 찾아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는 재혁과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올 줄 몰랐어. 재혁은 선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모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재혁은 선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밥을 해주고 함께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는 재혁에게 30년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재혁아, 너 태어났을 때 정말 예뻤어.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 엄마, 저도 기억하고 싶었어요. 엄마 품이 어땠는지. 따뜻했을 거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했거든. 두 사람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30년 동안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혁은 입양 부모를 선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입양 부모는 선자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재혁이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재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요. 입양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재혁이 덕분에 행복했어요. 좋은 아들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재혁은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선자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선자의 손을 잡고 매일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자가 재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아,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 엄마는 평생 가족 사진이 없었거든.
재혁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일 예쁜 사진 찍어 드릴게요. 재혁은 사진관에서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30년 전 선자가 마지막으로 아기 사진을 찍었던 그 카메라였습니다. 엄마, 이 카메라로 찍을게요. 선자는 카메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 카메라로 찍자. 재혁은 선자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사진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입양 부모도 함께 했습니다. 네 사람은 사진관 앞에 섰습니다. 재혁은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와 선자 옆에 섰습니다. 셔터가 내려가는 순간 선자는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혁의 손을 잡고 입양 부모와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마워, 재혁아, 정말 고마워. 사진을 현상하는 동안 선자는 침대에 누워 재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혁아, 엄마 이제 곧 갈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내가 엄마라고 불러줬고 가족 사진도 찍었으니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내 아들. 며칠 후 선자는 재혁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혁은 선자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자가 찍어준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은 재혁이 찍어준 마지막 가족 사진 속 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선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재혁은 사진관을 정리했습니다. 선자가 30년 동안 지켜온 사진관이었습니다. 재혁은 사진관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선자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낡은 필름 카메라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 카메라로 선자는 30년 전 갓난아기 사진을 찍었고 재혁은 이 카메라로 선자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모두 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은 사진관 책상 위에 선자의 마지막 가족 사진을 놓았습니다. 사진 속 선자는 재혁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그리고 매일 엄마 생각할게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은 시간을 멈추지만 사랑은 시간을 넘어 흐른다고. 선자의 사랑은 3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재혁에게 닿았고 이제 재혁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재혁은 낡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관을 찍었습니다. 선자가 30년 동안 지켜온 이곳을. 사진은 흑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선자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순간 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사진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사진은 순간을 담지만 사랑은 영원을 담는다는 것을. 재혁은 사진관 문을 닫고 낡은 필름 카메라를 가슴에 안은 채 걸어갔습니다. 선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 그리고 30년 만에 찾은 엄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제 재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 어머니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선자 씨와 재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감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 보내주세요. 재구성하여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합니다.